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편파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 을들의 든든한 지킴이 TV민생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과 성명을 보니까 진일보한 내용도 있지만 글쎄 본인들로 인해서 해고당해서 지금도 철탑에서 농성하시는 그분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런 점 대단히 아쉬웠는데 TV민생연구소는 그런 문제들 해결을 계속 촉진하고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29일이죠. 4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 무엇이 문제이고 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 농익권익센터 박종국 센터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은 이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고니까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이영주 교수님 이제 전문가로서 방송에서 안타깝게 설명하는 거 잘 봤는데요. 오늘 또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정말 너무 참혹하고 저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막 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처하는 거 보면 뭐 세계적인 공공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기초적인 공사장에서 화재 사고 하나 못 막아서 48명이나 사상자가 났다. 너무 부끄럽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은 무엇으로 지금까지? 오늘 또 3차 현장 합동 감식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3차 감식을 네. 했었는데요. 1, 2차 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이라든지 또 화재 확산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정확 결정적인 이런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1, 2차 감식 때는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식하기 위해서 수거하거나 또 발화 장소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됐다면 오늘 3차 감식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발화 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실제로 이제 화재가 확산된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추정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각 장소별로 어떤 공정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공정들이 화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감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공개된 그 화재 현장 사진 봤거든요.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네. 근데 화재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센터장님. 네. 네, 제가 어제 그 화재 현장을 갔었어요. 아, 예. 가족하고 합동 분향소도 갔다 왔는데, 불에 타다 남은 그런 그 유류성 관련된 그 드럼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것도 타 전소돼 가지고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암 물질, 바람이 불면 쉽게 타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유족들이 그 기관장들 오시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야 그때 찔끔찔끔 법을 고치고,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오열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걸 많이 봤습니다. 시커멓게 타는 그런 화마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네. 현장 가보시니까 이 교수님, 그때 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많이 추정되는데 실제 아직은 지금 그걸로 가장 많이 추정되고 있나요? 네,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펑하는 폭발음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화재 화염이 치밀어 오른 것들로 봤을 때는 지하 공간, 이 밀폐 공간에서의 유증기라든지 이런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왜 이런 유증기나 폭발성인 이런 폭발이 가능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작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레탄 뿜칠을 하는 과정에서 우레탄 자체에서 나오는 일부의 유증기 또 혹은 또 이런 뿜칠에 관련된 뿜으로 이렇게 스프레이어로 도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진 폭발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간에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도장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유기용제, 뭐 신너 같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안쪽에 차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무엇이 이제 최초에 불을 땡겨줬는지 이런 것들이 용접불티가 됐든 아니면 또 작업상에 다른 화기를 사용했는지 또 혹은 또 전기 배선이나 이런 데서 스파크 이런 것들도 실제로 화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원인이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 안 나갈 텐데. 맞아요. 박종수 센터장님 경기도에 계시니까 실제로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당국이 이 작업장 위험하다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다면서 지금 이 대목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안타까운 대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 날 수 있다라고 주의를 줬다면서요.
여기에 이제 사망자 중에 경기도민이 무려 15분이나 계시는데요. 이런 일정 정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예, 법에 만들기 네, 위해서 만든 거죠. 그 계획서 안에는 일정한 작업 순서, 관리 감독자의 역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화기나 비상통로 이런 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게 되는데요. 그런 걸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 그런 심의 과정 속에 지적을 했음에도 했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개선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노동부가 이걸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으면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개선이 될 때까지는 공사 재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준 거죠. 계속. 그러니까 땜질 처방하고 또 공사하고 땜질 처방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안전불감증 문제가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모르겠어요. 큰 대기업 공사 현장을 제외한 웬만한 중소업체로 내려갈수록 거의 그냥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공사가 막바지에 이제 공정률이 여기도 한 80% 됐다고 했는데 막바지 공사가 다가오면은 그때는 거의 속도전이에요. 모든 작업이 엉켜가지고 서로 자기 앞다퉈서 자기 공정하기 바쁘지.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작업 순서를 중간에서 컨트롤해주고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산업안전의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그 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생략됐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뭔가 위험이 느껴졌을 때 경고했을 때 제대로 그때 보완책을 마련했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지금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생존자분들 증언에 따르면 뭐 안전교육도 없었다 전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그날 해당하는 공정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수칙들을 또 리마인드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학습하는데요. 사실 이 현장에서 대부분 이 작업자분들께서 지금 진술하시기로는 안전교육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끔 하는 과정도 없었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부실한 안전 대비 계획에 관리 감독 당국 그걸 캐치했는데도 단호한 조치를 못한 어떤 잘못에 또 거기에다가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종합됐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두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대낮 화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어둠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났다. 불났다. 그러면 엄청 뛰어서 얼른 나가면 되잖아요. 막 2층에서도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다쳤다면 어떻게 이게 뭐 직접 제가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이게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이제 화재가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폭발이 엄청나서 그냥 확 그쵸. 매층을 삼켜버릴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발화층으로 추정되는 지하층에 계셨던 지하 분들은 2층인가? 아마 도망갈 겨를 자체가 없으셨을 거예요. 바로 화염이나 연기에 노출돼서 바로 이제 화를 당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층의 경우에도 실제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된 상황을 알았어도 사실은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나 1, 2층 같은 지하층 같은 경우에 또 위로도 다 개방이 돼 있는 수직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층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처 대피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008년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시에 저도 이제 그쪽에 좀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생존자분들의 진술을 보면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자기 머리 위쪽에 불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저쪽에서 오고 화재 경보가 울리고 나는 빨리 도망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공사 현장에서 사실 무의미한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유증기가 가득 차서 확 퍼져버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층이 다 분류되어 있는데 공사 현장은 이렇게 다 그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전층으로 다. 대변이 의미가 제가 없네요. 어제 사고 현장 센터 갔을 때 가보시니까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건물 자체가 창문 하나도 없어요. 다 밀폐식이에요. 더군다나 지하에서 이제 천정의 그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레탄 그 발포 뿜칠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그
단열재 그 우레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게끔 주변에 비닐을 씌우고 다 씌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레탄의 어떤 유증기나 그 우레탄 성분이 톨루엔이라는 휘발성 같은 거 물질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송풍기 같은 걸 장치해가지고 계속 공기를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약간의 점화 물질만 돼도 순식간에 그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아나가스라는 아주 독성 청산가스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 정도만 마셔도 바로 앞이 캄캄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탈출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한참 늦어도 한참 늦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처럼 이런 공간이라고 하면 뛰어내리기가 하죠. 근데 거기는 다 밀폐식, 경납식으로 이렇게 물류차 지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납고처럼. 밀실 형태로 돼 있으니까 탈출할 새도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2008년 이천 냉동창고 그 화재 사건 네. 정말 이 사건이랑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단은 지역적으로 이천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적인 어떤 동질성도 예. 있고요. 또 하나는 냉동 창고 용도도 그렇고 또 공사 중의 화재 또 그 당시에도 우레탄 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급격한 연소 확대 이런 것들 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비슷한 거. 사실은 또 그 당시 이런 작업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철저하지 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이런 참사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똑같은 화재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2000 냉동 창고 화재 2008년도에 발생했던 것 말고도 그동안에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이렇듯 밀폐 공간의 폭발성 화재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화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번히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처럼 또 다른 이런 참사로서 다시 또 재현되는 것들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하나만 더 그럼 또 우레탄 폼이 지금 그냥 도장 작업과 같이 네. 그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데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레탄 폼 작업이 그렇게 위험한 거냐? 네. 일상생활에서 가끔 마주한테 보면 그 건물 사이 뭐 이렇게 틈새 같은데. 틈새 같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네. 계시는데 2000 계속 큰 화재에서 우레탄 폼이 큰 역할을 했던데 네. 왜 뭐죠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가용성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기에 편한 플라스틱 계통, 합성 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에 가공성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건축 재료로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단열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의 성능적, 건축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다만 이렇게 유용한 건축 자재임에는 분명한데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 단점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불에 굉장히 잘 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가스라든지 또 불에도 타는 순간 가스가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워낙에 잘 타는 부분. 예. 예, 이 부분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우레탄 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공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이런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것들은 기준들은 상당히 이전의 화재들보다는 강화돼 있어서 이를테면 외벽이라든지 이를테면 단열재로 쓰는 경우에 이제 난연성 이상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성능적 개선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다 지어진 상태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거지 이렇게 공사를 하는 중에 작업 중에는 이런 위험성은 아무리 재료적인 성능을 높인다 하더라도 똑같은 공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면 또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레탄 폼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의 위험성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원인이 되는 작업 중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센터장님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안전 조치도 제대로 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점인 것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 이것도 계속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2008년도에 40명의 사망했던 그 사고를 보면 그때 사업자한테 지금 언론에서도 벌금 2천만 원의 고작이었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이거 지적을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약간 처벌 수위는 올라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후로 작년에 저희 관내인데 거기서 이 26살 청년 건설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는데 벌금도 아닌 그 원청, 하청, 그다음에 발주처까지 수원지검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판결을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외국은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95년도에 괌에서 그 비행장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한 분이 거기서 사망했어요. 예. 그때 그 당시에 벌금떨은 93억. 아. 그리고 2011년도 영국에서 27살 되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벌금이 7억.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중대기업 중대사망제 처벌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지사님이 늘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안전을 법을 지켜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보다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면 누가 지키겠냐. 이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사회적인 상식에 맞는 정도의 처벌 수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노동부에서 아무리 이제 처벌을 강화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다 약식 불기소 해버리고 그냥 약식 명령으로 벌금 몇백만 원을 끝나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법을 안 지키고 벌금 조금 무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도 하는데 여러 번 강조했는데 네. 계속 TV 민생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수님,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심의 올린 걸 보니까 이 문제 해결 너무 간단했다. 아니 뭔가 이렇게 그 유증기나 그 도장하다 보면 당연히 가연성 공기가 퍼졌을 텐데 그러면 그때 용접을 한다거나 이럴 때 딱 안전감독관이 먼저 자기가 타락을 받고 유증기 농도나 뭐 가연성 공기가 어느 딱 체크한 다음에 불 붙여보니까 불도 안 붙고 뭐 이제 이런 거 다 확인된 다음에 공사하겠으면 됐다.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이게 안 지켜졌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대책까지 한번 말씀해 그 주십시오.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게요. 사실은 이런 작업 중에 화재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안전조치나 안전대책 같은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도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방법대로 제대로만 했었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이런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제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뭔가 법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대로만 제대로만 돼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 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의 어떤 실효성 또 이런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사고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창하게 뭔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또 작업자나 또 작업주 또 이런 사업주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이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도 짧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두 가지 축으로 해야 될 예방 사업하고 건축 재료에 대한 부분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며 1급 발암 물질이 성면이 사용하다가 그렇죠. 지금은 금지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회적 선택을 할 때가 됐습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게 살 거냐 아니면 불연제를 써가지고 안전하게 살 거냐 그런 문제의 선택의 기로가 있고 또 건설 현장에 그 고질적인 그런 물량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물론 그 다음에 또 처벌도 너무 미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죽하면 화재가 아니라 이건 산재 참사다. 명확한 인재다라는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이영주 교수님, 박준 센터장님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진상조사 결과 더 나오고 또 우리 유가족들의 상처를 또 우리가 함께 보듬고 하는 역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대책까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바로 저출생 문제인데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 가정의 달 5월 하면 정말 아이들이 뛰노는 이 모습, 그리고 이 웃음소리, 이런 게 참 생각이 나잖아요. 예. 어제 어린이날 특집 방송에서도 가수 인순이님, 그 모델 변정수님 나오시고, 그 우리 암투병 경력이 있는 학생이 나와가지고 또 그 출연료도 기부해가지고 저희 방송도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그리고 그럴 때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요즘 정말 세계 최악의 저출생. 아,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래서 날로 더 심해지는 이 저출생 문제 오늘 얘기 나누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이상림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구봉기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구교수님 계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4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인구가 계속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출생은 저출생이긴 했어도. 근데 이제 절대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 피크 의미인데요. 찍고 내려가고 있다. 예. 근데 요거 참 중요시 보실 게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 1월하고 3월입니다. 1월, 3월. 예, 그리고 사망자가 제일 많은 달이 12월이고 아이가 가장 조금 태어난 날이 12월입니다. 12월에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거는 실제로 몇 번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도 이제 많이 태어나고 가장 많이 사망하는 달이 아닌 1월, 2월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사망이 더 많아지는 구조. 다시 말하면은 노인들, 75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들이 많아지는 구조로 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앞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고,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많이 얘기했던 그런 좀 불행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애가 더 안 태어나면, 지금보다 더 안 태어나면 계속 감소하겠네요. 5천만 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계속 아이가 더 태어나서 사실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연령대 이제 90년대생, 2000년대생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워낙 아이들이 좀 출생아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도 인구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뭔가 되게 좀 굉장히 심각하다는 느낌이 계속 중요한 드는데. 팩트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2001년 이래로 20년간 초저출생 국가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초저출생 국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저출생 국가라고 하면은 학교 출산율이 2.0 이하를 말하는데 1.6 이하는 특별히 초저출산이라고 저출생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나라들을 보니까 1.6 이하로 떨어졌던 나라들도 많은데 거기서 한 짧은 시간에만 있었던 나라들은 출산율이 반등을 해서 다시 대체 수준까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프랑스, 스웨덴, 아니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고요. 근데 1.0 이하에서 일정 시간 안에 이걸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은 그것에 계속 잡혀져 있는 그게 저출산의 덫입니다. 저출산의 이 기간이 계속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1.6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덫에 갇힌 나라는 일본, 독일,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1.0에 갇힌 게 아니라 더 떨어지고 있죠. 이제 0.9까지 떨어졌는데 불과 2년 전에 1.0대가 무너졌는데 아마 올해 거의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0.8대로 떨어질 거고. 0.8대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0.8대마저도 위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참, 구봉기 네. 소장님은 이제 신혼이기도 하고 이제 출생을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도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데이터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204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근데 지금 그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뒤에는 2.5명 정도가 1명을 부양해요. 그리고 2060년 후반 정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 그러니까 1대1 부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2020년이거든요. 이게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30대 중반인데 지금 이 1대1의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겨우 70대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준비가 과연 됐나?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린 다 알잖아요. 이거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최대한 빨리 뭔가 얘기를 해서 세대 간에도 합의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예. 야, 상황이 참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 네. 저출생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수도 서울, 또 지금 1,000만 명 이내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서울이 가장 낮은 출생률인가요, 그러면?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추정치로는 작년에 학교 출산이 0.72로 나왔습니다. 아, 0.7이요? 네, 그런 도시는 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2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이 낳나, 뭐 대략 이렇게 해도요, 그쵸? 뭐 한 여성이 1명은 안 나니까, 0.7이니까, 2분 중에 하나 낳고, 또 안 나는 거죠. 안 날 수도 있고, 네. 와. 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비출산 부부, 비혼 1인 가구, 그리고 출산 경험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처음 결혼할 때 굉장히 노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희가 결혼 후 1년 있다가 아이가 진짜로 생겼어요. 그 아이가 3개월 만에 이제 유산이 돼가지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약간 임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생겨가지고 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청소하시고 치우시고 뭐 빨래하시고 빨래하시고, 왜 엄마만 저렇게 살아야 될까? 2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여성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고, 그 사람이 애를 낳겠다고 결정하고. 주위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사실 여성이 비출산을 한다는 것이 전 이렇게 대단한 선택인지 몰랐는데, 이것에 대한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별종이라는. 친구들이 아이를 둘, 셋씩 낳고 살면서는 아이 없는 제가 되게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부부 사이가 불안정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좀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이제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PD들 중에서 결혼은 다 했지만 아이를 낳은 제작 PD는 한 명도 없어요.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여성이 출산을 하고도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 이 상황에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모를. 저는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오래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이혼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겠다, 이런 경우를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경험하셨고 그 관계의 신뢰성이라던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게 깨진 상태에서 애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의 그 뒷받침,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히 있어야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그 또 노쇠한 그런 육체에 또 아이까지, 내 손자까지 키운다는 거는 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육아를 하면서도 나의 인생을
내 일과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들의 노력에 이게 의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산하지 않,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실제로 그 부부들이 무엇을 고민하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무언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을 했거든요. 왜 했냐면 그냥 남성이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대 큰 흐름이 작용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결혼하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뭐 결혼했지만 외로워. 이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안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뭐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40대에 그 학교에 계셨던 결혼 안 하시는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저희들끼리 엄청 놀렸거든요. 노총각 선생님 장가 보내야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그런 사회적인 얘기들이 좀 덜한 것 같고 아이는 그냥 다 부모들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대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뭐 여성들도 경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거든요. 아이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때부터 이제 그 인프라를 늘려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뭐 인구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좀 더 사회가 가족 형태에 대해서 너무 규정하지 말고 좀 더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해야 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들도 그런 것들을 갖고 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4인 가족, 정상 가족 테두리 안에서 계속 그걸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내 위, 장, 폐, 심장 뭐 할 것 없이 모두 눌러서 당장의 호흡장애로 죽어도 정말 이상할 것 같지가 않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보면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아주 정상이고 임산부를 하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아픈데 마냥 참아야 하는 게 맞나? 사회에서 겪는 일을 말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분홍색 임산부 배지를 가방 앞에 아주 잘 보이도록 달아놓아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임신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함께 분노하셨어요. 이게 제가 혼자서만 이야기할 때에는 너가 유난이다,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다 하는 말을 듣지만 함께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드디어 공론이 된다는 것을요. 사회가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결혼한 여성에게 자녀 계획을 묻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회가 결혼 정년기라고 상정한 어떤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스스럼 없이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회에서 내 몸은 나의 것이고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짐지울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나서서 임신, 출산, 양육의 당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계속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이 사회 전체가 더 나은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사회가 확실히 책임진다고 보장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들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현실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 직접 자녀를 키우고 계신 이 목수정 작가와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전화가 좀 지연됐다고 네. 하니까요.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고, 작가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아이를 기르신 엄마들 모여가지고 같이 막 얘기 나눴을 때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일하는 엄마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경단녀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일을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경단녀. 이것 때문에 낮은 출산율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네. 말해 무엇해죠 사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우리 다 알잖아요. 여성들 경제 참여율 M자 그리고 있는 거. 딱 제 와이프 또래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제 제 와이프가 이번에 이직을 한 번 더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면접 볼 때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혼했냐? 첫 번째 결혼했냐? 그다음 결혼하면 애 낳을 거냐? 아니 면접 보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 맞아요. 그래갖고 값지만 안 뽑고 차별을 벌이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준다거나,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눈치를 남성이면 주고. 물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면접 과정에서 제 와이프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을 지금까지 안 받아본 적이 거의 없대요. 거의 모든 면접에서 받았고 이번에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분명 면접 가면 이거 물어볼 거고 내가 말해도 안 믿어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하는데요. 뭐 경단녀라는 말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애 낳아도 우리 남편이 다 키워줄 거예요. 그걸 안 법과 믿는다는 제도로 거예요. 그렇게 강제하면 되잖아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경단녀가 실제로 저출생에 영향을 끼친 거로 많이 조사되고 있나요? 출산국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생 국가에서 그냥 다시 회복된 국가들 모든 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높습니다.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일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아까도 케이스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세 케이스가 모두 하시는 말씀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 원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듯이 여성분들도 일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사회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죠. 예.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작가님과 프랑스에서 계시는 목수정 작가님과 전화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네. 한국에 있는 작가님 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작가님, 프랑스 하면 출산 장려 정책을 최근에 제도를 펼친 나라로 이제 손꼽히는데요. 특히 출산이나 양육 부담을 확 줄여줬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작가님? 예, 저도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지금 15살이 되도록 키우고 있는데요.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15살 때까지 키우는 동안 목돈이 들어간 게,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이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부터도 뭐, 만약에,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제왕절개가 필요하면 그 제왕절개 비용은 물론이고 각종 검사나 입원비 그리고 산모의 몸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 비용까지 전부 다 무료였고 그리고 출생 이후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를 지원해 주는 비용 그리고 뭐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네 국가가 그냥 같이 아이를 키워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딱 와닿는 예. 얘기죠. 예, 국가가, 와닿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는 문화다. 근데 프랑스는 출산율 정말 그 감소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정부의 노력을 비교해봤을 때 프랑스와 한국의 정말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이런 인터뷰를 참 많이 받았어요. 출산 왕, 유럽의 출산 대국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15년 정도 여기서 살면서 이 나라가 출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다 이런 느낌 혹은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출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남자와 함께 합의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산한 주체가 사실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권이 훨씬 더 잘 보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다른 점은 출산의 문제를 출산이라는 행위와 아이가 어렸을 때 육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출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이 행복한 노동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연애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우리가 낳아서 같이 더 큰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노동 시간이 줄어야 되고 그리고 육아와 출산에 있어서 그리고 이후의 양육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모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그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너무 그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는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권리들, 뭐 인권이라던가 노동권이라던가 그리고 모든 성년 이전의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나 예능 교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돈이 많은 부모건 가난한 부모건 똑같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네.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막 뭐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삶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딱히 우리가 이렇게 제도 이런 느낌이 네. 아니라 우리 삶이 그냥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전화 연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쉽네요. 목성 작가님은 팬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참. 네. 저 우리 방금 목성 작가님 말씀 중에 아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인권, 뭐 직장, 노동권, 뭐 비용 문제 이런 게 다 잘 보장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들어보시니까 이제 대책과 함께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박사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프랑스와 더불어서 이제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스웨덴 얘기를 하는데요. 스웨덴이 이제 여성들의 고용,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성평등 국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스웨덴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1930년대 때 뮤르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제안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 여성들 노동 참여를 위해서 전체 그 격차를 해소하고 직군 간의 직종 간의 노동 격차를 없애는 표준 임금제를 하고 여성의 그 노동자의 완전 고용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서포트를 하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너무 복지, 어떤 사업, 아까 말씀했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구조적 요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너무 정부만의 책임으로 묻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랑스 사회에서 보는 그런 성평등한 평등한 사회 그리고 기업의 참여, 사회 이후 공동체의 참여, 가족에서의 그런 육아와 출산에 대한 서로 평등한 권리들의 쉐어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탓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기 위한 합의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봉 소장님. 네,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전 두 가지 차원으로 이거를 보는데요. 문화적 차원이랑 그다음에 정치, 경제적 차원으로 보는데 근데 굉장히 협소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생 문제라고 말을 하면은요. 여성의 가임기 또는 아이들 유아기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제도 같은 것들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젊은이들은 이제 그 가치관이 변해서요. 결혼을 기획을 해요. 자기 인생 전부를 놓고 나서 내 죽음까지를 놓고 아이 한 생명 전부를 놓고 인생을 건 기획을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장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한 시기에만 특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감히 펼쳐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이 됐던 게 뭐 출생 대책 이런 게 따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예, 인생 전반에 걸쳐 가지고서 살기 좋은 그냥 나라가 되면은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나 부모가 너무 살기가 좋아. 네. 아이 낳으면 살기가 더 좋게 돼. 그러면 낳지만해도 낳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TV 민생연구소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